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신냉전과 에너지안보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우리가 에너지원을 바꿔야만 하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도 있지만 자연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과 집단의 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에너지 변화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나 정책 환경은 우리의 에너지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안보.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났는데요. 당시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이 수출하는 석유를 무기 삼아 국제사회를 압박하려고 했지만 이란은 물론 다른 대륙의 산유국들이 중동 국가들의 금수 조치에 동참하지 않아서 시장 점유율만 크게 상실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1973년 10월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자 중동의 산유국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아예 생산량 자체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생산된 석유를 팔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동안 생산량을 줄인다는 계획이었기에 6년 전보다 많은 산유국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 가격은 한 달 만에 4배가 넘는 12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제1차 석유 파동으로 불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석유는 산업의 근간을 이룹니다. 유가가 급등하자 세계 각국의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국제 석유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었지만 이들은 산유국들의 보복을 우려해서 비축해둔 석유를 풀지 않았습니다. 저유가를 기반으로 성장하던 유럽과 미국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으며 아시아에서는 경제가 급성장하던 일본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죠. 이에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중동 산유국들을 지지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이 난리를 겪는 동안 주요 선진국들은 저렴한 석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 유통이 국제 정세와 일부 국가들의 결단에 따라 얼마나 불안정해질 수 있는지도 확인했죠. 에너지 안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심으로 국제에너지기구가 설립되어 석유 파동과 같은 파국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EA의 설립 과정은 에너지 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에너지는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활동 모두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에너지는 늘 끊임없이 필요한 양만큼 공급돼야 합니다. 이처럼 에너지를 공급 중단 없이 적당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 안보라고 합니다. 에너지 안보의 의미 자체는 단순하지만 아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에너지가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가 안위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어느 나라에나 마찬가지지만 각국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해석되죠. 예를 들어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나라인 우리나라에게 에너지 안보란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입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원과 석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유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정책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죠. 중동산 석유 가격 인상으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자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비상시에 대처할 에너지 자원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수출국에게 에너지 안보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에너지는 풍부한 자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구매할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러시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재건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무기로 유럽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시장을 유지하고자 유럽 국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만이긴 하지만요.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안보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전력을 수력에 의존하는 케냐의 경우 강수량이 에너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케냐로서는 가뭄이 식량난의 원인인 동시에 에너지난의 원인이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에너지 안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에너지 안보의 묘수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작아 보이는 변화만으로도 도미노처럼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최근 일어난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셰일에서 시작된 혁명이 지금처럼 거대한 파장을 불러오리라고는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셰일 혁명 자체는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지층에 섞여 있는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국제 정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석유 파동에서 확인했듯이 20세기 후반 동안 세계 에너지 수급의 주도권은 중동 지역의 산유국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생산량과 무슬림이라는 공동의 정체성 덕분에 중동의 산유국들은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죠. 그래서 세계 1위의 경제를 지닌 미국에게 중동 지역의 안보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산업에 꼭 필요한 석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중동이 안정돼야 하고 또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우호적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셰일 혁명 이후 사정이 변했습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에 힘입어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텍사스의 원유와 셰일 오일만으로 미국의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았죠. 자연히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정세에 과거처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이 우방 지역인 유럽연합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가 멀어지는가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셰일 혁명의 또 다른 유산은 석유를 포함한 자원 산업에서 기술과 제도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셰일 오일과 가스를 채굴하려면 지각을 안전하게 파쇄해서 원유만 걸러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채산성이 없어서 채굴할 수 없는 자원이 생산 가능한 자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자원 산업이 활기를 띠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도상국보다 투명한 유통망과 안정된 구조, 일관된 정책을 지닌 선진국의 강점은 높은 가격이라는 불리함을 상쇄할 만큼 자원 수입국에 신뢰성을 부여했습니다. 수입국가로서는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받을 것이 보장되는 자원이 필요하지, 저렴하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는 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과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가 그렇죠. 미국이 핵 합의 문제로 이란과 대립각을 세우는 동안에도 우리나라는 우회적으로나마 이란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입하는 곳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이었으니까요. 과거 미국도 중동의 자원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 산유국의 입장이 되자 미국은 굳이 이란과의 관계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졌고 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고 있죠. 이에 따라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 수입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요건. 이처럼 에너지 안보는 국경을 넘어서 여러 나라의 정치와 외교,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안보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앞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국제 관계에서 찾았지만 국내 정책으로부터도 안보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일 수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국제유가에 따라 일부 에너지와 자원 정책이 오락가락한 역사가 있습니다. 에너지원 다변화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정책도 분명 있지만 해외 자원 개발처럼 국제 자원 가격에 따라 부침이 심했던 정책도 있죠. 단기적인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은 오히려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합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워낙 다양한 요인으로 변하기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자연히 단기적 대응은 변화를 쫓아가기에만 급급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때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손꼽혔던 자원 외교는 국제 유가와 자원 가격이 절정기에 올랐을 때 발표되는 바람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고 결국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자원 외교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단지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 문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비료 생산 비용의 75에서 90%가량을 차지하는데 국제가스 가격이 크게 올라 비료 가격도 급등했고 이는 농업 생산 비용으로 연결돼 식량 가격을 높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훼손된 국제 유통망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생산이 난항을 겪은 탓에 국제적으로 식량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풀린 막대한 자금과 겹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죠. 이는 결국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와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에너지 안보는 국제 정세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연결되는 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안보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북한의 존재로 인해 대륙과 단절되어 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들과 전력망이 모두 연결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력망을 연결할 이웃도 없어서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확보해야 합니다. 당연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원 비축, 도입선 다변화, 해외 자원 개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축을 보면 우리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국내 소비량 기준 181분 이상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으로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결과 상당한 수준의 비축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도입선 다변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동에 집중되어 있던 석유와 가스 의존도는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 개발에 따라 미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석유의 경우 여전히 중동 의존도는 70%에 이르지만 미국의 수입 물량이 2014년 1.1%에서 2019년에는 17.5%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가스는 2020년 기준 중동 45%, 오세아니아 18%, 동남아시아 15%, 미국 11%, 러시아 7%로 훨씬 다변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원유와 가스 모두 중동 비중이 줄고 미국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 향후 도입선 다변화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해외 자원 개발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해외 자원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유가가 안정되자 정책이 시들해지면서 사업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한 사업의 자원 개발률도 2010년 10.8%에서 2015년 15.5%로 정점에 이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13.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셰일 혁명에 따라 에너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유가가 반등할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원의 양이 아닌 지정학적인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흔들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에 어느 정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는 하나 석유와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한 불확실성은 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거의 생산되지 않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이들 자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가격이 요동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의 경제와 물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원의 종류 자체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안보 깊이 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겨울. 현대 에너지 환경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원의 변화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한국인으로서는 지금에 일어나는 에너지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전망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이 유럽 국가들의 통합의 상징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쉥겐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끼리는 국경을 오가는데 비자나 출입국 관리도 필요하지 않고 인적, 경제적, 물적 이동이 모두 자유롭게 보장되죠. 유럽을 육로로 여행해본 한국인이라면 꽤나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처럼 단단하게 묶인 통합의 기반은 세 가지 공동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입니다. 원자재, 경제, 에너지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여러 나라들이 갈등을 접어두고 하나로 뭉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는 한동안 각 국가의 경제 사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기후와 함께 유럽연합 차원의 큰 틀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는 에너지 이슈가 유럽연합의 통합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핵심 관심사임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에서 에너지가 중요한 정책인 이유는 유럽연합이 에너지 생산보다 소비가 훨씬 많은 소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대규모 유전이 있고 해외에 개발한 자원도 있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소비되는 양을 충당하기에도 모자랍니다. 2019년 기준 유럽연합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를 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석유 96.8%, 천연가스 89.7%, 석탄 44%를 수입에 의존하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유럽연합은 천연가스의 41.1%, 석탄의 46.7%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무척 길어서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는 위성 국가인 동유럽은 물론 서독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석유를 공급했죠. 소비에트의 석유 무역은 미국을 비롯한 1세계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아예 석유 공격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하지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소비에트의 저렴한 석유는 단지 여러 수입 가능한 에너지원 중 경제성을 갖춘 것일 뿐이었습니다. 유럽 국가에게 소비에트는 수입하는 에너지는 시장을 다변화하는 실리적인 선택의 일환이었을 뿐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소비에트는 에너지 거래를 통해 내심 나토 진영의 균열을 기대했죠. 에너지 거래가 없는 미국은 소비에트의 군사적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거래 관계에 얽혀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응할 테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 간 균열을 만들 테니까요.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지금까지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천연가스 거래가 늘어나면서 또 한 번 재현됩니다. 결국 1950년대 말 이후 소비에트와 서유럽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대립하는 사이인 동시에 에너지를 매개로 엮인 거래 관계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또는 중국과 대립하면 늘 그 사이에서 중간자 포지션을 취하곤 하던 유럽연합의 성향은 이미 70여 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셈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럽, 독일, 즉 구동독으로 향하는 천연가스와 석유는 폴란드를 거쳤습니다. 폴란드까지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를 통해 운송됐죠. 우크라이나 루트는 소비에트 시절 벨라루스를 지나는 루트와 함께 가장 큰 에너지 고속도로였습니다. 에너지 거래에 대한 미국과 소비에트의 관점 차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파이프, 자유진영과의 최전선인 우크라이나에 밀집된 핵무기, 이 세 가지 요소가 현재의 비극과 에너지 위기를 낳는 원인이 됐습니다. 소비에트가 붕괴한 이후 나락으로 떨어졌던 러시아의 경제를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에너지 자원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보리스 옐친의 후계자로 정치의 전면에 나선 이후 에너지 기업을 길들이고 국유화하는 전략으로 러시아의 위상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둘 다 인종적으로 동슬라브 계열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국에서 출발했고 모스크바 공국은 키예프 공국을 계승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핏줄과 역사를 공유한 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인을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을 민족에 대한 배신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원은 소비에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러시아 제국이 혼란에 빠진 시절 세계의 다른 지역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족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이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비에트를 구성하는 주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죠. 그러나 1930년대 소비에트 공산당의 서기장에 오른 스탈린은 소비에트의 식량을 책임지는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개혁을 밀어붙이려면 민족주의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2, 3년 새 대규모 숙청과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하고 맙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철저하게 억압받고 그러던 것이 스탈린 사후 소비에트의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지역으로 자유진영과의 전면전 시 소비에트의 최전선일 뿐 아니라 평시에는 소비에트의 에너지 자원을 유럽으로 판매하는 전진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시베리아부터 유럽을 잇는 가스관이 설치되고 핵미사일 기지도 다수 배치됐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인들을 달래고자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켜줬죠. 당시에는 그저 행정구역 조정 정도에 불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으로 떨어져 나오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수천 기의 핵미사일이 있어 5손가락 안에 드는 핵 보유국인데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틀어쥔 관문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통해 유럽과 러시아가 독립 당시의 우크라이나 국경을 존중한다는 전제로 핵무기를 러시아에 전량 반환하는 한편 가스관이 지나는 관문이라는 지위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로부터 통행관세를 쏠쏠하게 받는 한편 에너지 자원도 훨씬 저렴하게 공급받았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운 좋게 얻은 행운을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스관과 핵미사일은 소비에트의 구성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대학살도 묵묵히 견디며 얻어낸 정당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당연히 여기에 자신의 정당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죠. 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얄미웠겠죠. 자연히 두 나라는 에너지 가격과 통행 관세를 두고 대립을 벌여왔습니다. 자연히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인들, 특히 중부와 서부에 사는 전통적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점점 서방 친화적으로 기울었죠. 마침내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칠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이를 뒤집고 친서방 후보가 최종 당선되자 러시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한때 같은 나라였던 우크라이나가 위험 요소가 됐으니까요. 서유럽은 에너지에 경제를 의존하는 러시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으로 가는 주요 유통로가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적대적이라면 러시아로서는 거래 조건이 더 불리해질 것입니다. 에너지 수급을 빌미로 유럽에 압력을 넣는 주도권을 누리지도 못하겠죠. 결국 두어 차례 갈등을 빚은 끝에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주 고객인 독일에 직통으로 이르는 가스관인 노르드 스트림을 가동합니다. 당연히 독일과 공동으로 건설했죠.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를 우회한다는 합의가 형성된 것입니다. 노르드 스트림은 러시아에게는 시장이 필요하고 독일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상호 의존 관계를 재확인해줬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는 혼란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파와 친서방파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결국 2010년 대선에서는 친러 입장이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즈음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에너지 자원도 포함되어 있었죠. 유럽연합은 실리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에 준하는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러시아의 주도로 구소비에트 국가를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논의 중이었습니다. 제도상 유럽연합과의 협력은 유라시아 경제연합과는 상충됐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서방의 경제권에 편입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푸틴은 당근과 채찍을 내세워서 당시 대통령인 야누코비치의 마음을 돌려세웠고 유럽연합과의 협력은 백지화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친서방파의 반발을 대거 불러와 2013년에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죠. 이로 인해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피하고 우크라이나에는 과도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칠러파를 몰아내고 수립된 과도정부는 당연히 러시아의 적대적인 입장이었으며 러시아는 이를 두고 괴뢰정부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소치올림픽이 열린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합법정부가 붕괴했다는 명목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루트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푸틴과 측근들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별도의 국가일 이유도 독립적인 지역이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푸틴의 관점에서는 그저 러시아일 뿐이었으니까요. 합법정부가 무너졌다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는 지금에 와서는 부다페스트 합의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임의로 할양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되찾고 해당 지역의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사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에너지 무역이 있었죠. 한편으로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서유럽에 불안감을 심어줬습니다. 유럽연합은 순진하게도 실리적인 차원에서 거래 관계로 여기고 러시아와 관계를 맺었는데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무기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2022년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으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분명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비에트의 위성국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셌죠.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거래가 결코 시장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의존에서 탈피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온수 사용을 줄여가면서까지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절약하면서도 러시아와 맞서는 이유도, 우크라이나가 혼란 속에서도 러시아와 부딪히고 서방에 접근하려는 이유도,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무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이유도 결국은 70년 넘게 지속된 에너지 거래의 유산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는 에너지가 국가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각국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서 에너지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는 각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유리한 상황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어떤 변화에도 끄떡없이 에너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내성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